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순살 아파트라는 참 웃지 못할 표현이 등장하게 됐던 사고였죠.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현장에 철근 누락으로 인한 주차장 붕괴 사고였는데 정부가 시공사였던 GS건설에 대해서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저희가 오늘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원희룡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국토부에 징계 수위를 발표했는데요. 예. 현재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추가로 2개월을 영업정지를 추가해달라고 제안하는 예. 이 두 가지 안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는요, 중대한 고의나 과실로서 이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하거나 사망, 사고 등을 야기했을 때 최장 12개월간의 이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자이의 경우에는 이른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예. 무량판 구조로 설계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필요한 철강을 제때 집어넣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철강 누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 철강 빼먹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게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고기에 뼈 없는 고기처럼 그러니까요. 아파트에도 뼈나 철이 없는, 그럼 언제든지 허물허물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GS의 건설의 별명도 순살 아파트로 만든 그 단초가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예. 일단은 현재 10개월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왜 예. 제한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국토부가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이 GS건설은 시공업체인데 이번에 국토부의 징계 제한은 시공업체인 이 GS건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감리업체, 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6개월, 그다음에 설계를 아예 설계할 당시에 예. 이것을 빼먹도록 한 이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등록 취소 등의 지금 조처를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자, GS건설이 이제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순실이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영업정지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어떤 파장이 또 있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현재 공사 중인 GS건설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겠습니까? 현재 지금 GS건설은 우리나라에서 삼성 레미안에 이어서 그동안에 시공 능력 면에서 2등을 달려왔던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표 시공업체입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에 GS 이름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또는 신축하고 있는 곳이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GS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동네 내가 짓고 있는 이 아파트 건축물 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영업 정지는 이미 하고 있는 공사에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하고 있는 공사는 영업 정지가 되든지 공사 정지는 아니다는 것이죠.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영업 정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예. 이 GS건설이 새로 어떤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따내는 그것은 영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이 신축이고 공사기 때문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짓고 있는 뭐 건설 공사 현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건설회사가 이렇게 국토부 등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수긍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업 정지 처분 대신 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과징금을 내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죠. 근데 GS는 이번에 그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청문 절차에서 적극 소명을 해서 현재 국토부의 제안, 그러니까 8개월 영업 정지 제한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 8개월이 나오면 법원에 또 이번 조치에 부당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예. 그러면 영업 정지 조처 자체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영업 정지된 부분에서 지금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사고를 낸 게 2021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됐군요. 예. 그런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거는 법원에서 지금 이 재판 중이거든요. 이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동안의 그 관행으로 봐서 정부의 영업 정지 처분에 따라서 실제로 영업 정지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 예. 따라서 뭐 이번 조처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전공법으로 어떤 법 정신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의 법 규정이 건설업체에 상당히 느슨하게 지금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했지만 건설업계의 이런 구조적인 부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행정 제재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방맘이 그 비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도 네. 그죠? 초반에만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아무래도 봤더니 좀 이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는요, 건설회사가 영업 정지된다? 이것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한가까지 있는 떨어질 거지.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사안인데 네네. 개장 가격 좀 떨어지는 듯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올라서 3%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GS건설의 영업 정지 추진에 대해서 뭐 별로 크게 보지 않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후진국역 이거 어떤 알맹이 빼먹기를 통해서 야기되는 이 부실공사 예. 이게 지금 대명천지에 세계 최선진국에 대으로 올라가는 한국에서 야기된다는 거 이거 정말 참으로 창피한 수준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어떻습니까? 터지면 예. 면허 정지, 등록 취소, 회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예. 이게 인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꼭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그 불안하게 순살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관련 차제에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좀 관련법을 좀 더 좀 선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전 말씀하셨던 그 검단 주차장 사고 이후 붕괴 사고 이후에 GS 건설도 건설입니다만 LH에 대한 그 비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참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GS 건설은 일단 영업정지 10개월 추진하기로 했는데 발주처인 LH는 일단 처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LH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책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 뭐 정부가 LH만을 특별히 봐주거나 은폐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이 관련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요, 시공사나 감리업체, 설계업체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발주처는 발주를 한 것은 내가 건물 지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건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상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 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LH의 이 건설 카르텔, 사실 건설 카르텔의 출발이 LH거든요. LH가 그런 이제 부실한 의뢰를 했고 또 자기들 선후배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에 전관료도 했고요. 정관 여우를 하고 이런 게 문제의 시발이기 때문에 맞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감독 책임을 묻겠다. 특히 그 형사적으로는 배임, 업무 태만, 직무유기. 그래서 그 GS나 다른 감리업체, 설계업체보다도 훨씬 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차제에 지금 이 LH는 금단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순살 아파트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LH라는 기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 예. 지금 그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뭐 카르텔 혁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이 나오게 될지 개혁안이 나오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물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국제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에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 물가는 서민들에게 그 생활에 고통도 주지만 물가가 안 낮춰지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꼬여져 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은 적어도 당면한 현 상황에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의 안정입니다. 예. 지금 물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CPI 우리나라 지금 2.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랬군요. 예. 6월 달 2.7, 7월 달 2.3, 두 달 연속으로 2%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만 간다면 뭐 올 하반기에는 추세적으로는 물가를 2% 안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지 않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아직 물가 안정 바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푸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식품 인플레라는 건데요. 이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식량 작업이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 해외 요인에 따른 해외에서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충격이 한국에도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이상기후가 한국도 지금 이상기후지만 한국의 이상기후하고는 또 별도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이상기후 다 그렇고 있거든요. 예, 엘니노 네. 현상 같은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면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만 해수면이 전 세계 평균 1도 상승하면 식량 가격이 1, 2년 시차를 두고 최대 7%까지 오른다. 지금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다가 지금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또 인도 같은 데는 자기 나라 기후 이상 때문에 쌀이라든지 뭐 이런 토마토 이런 것들이 그 정산이 안 되니까 수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아, 내줄 수 없다. 우리 예. 자국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쌀은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작업이 되는데 동남아 지역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인도 쌀을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도가 쌀 수출 중단하면서 지금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푸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금 만연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현 추세대로라면 예. 이게 일정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데 앞으로 물가가 식품 때문에 푸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하자.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반기 내년에 예. 더 상승 요인이 있고요. 자, 지금 아까 7월 달에 우리 CPI 물가가 2.3%까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역기저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지난해 7월 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올해가 좀 증가율로서는 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전망은 8월, 9월 달에 다시 3%가 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데 바로 이런 식품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식품 물가는요. 우리 엔겔 계수라는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먹는 거에 소비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높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일단 먹지 않으면 생존이 할 안 수가 되니까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식품 물가가 오르면 서민층이 더 타격을 받고 특히 이게 식품 물가는 물가에 갖고 있는 가중치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그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식품을 사러 갔다가 그 가격이 오르면 충격을 받게 되고
체감 물가를 굉장히 높이 느끼게 되거든요. 심리적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까요. 이런 면에서 식품 물가 안정에 굉장히 비상등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 쪽에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